최초의 해병대 여성 사단장인 엄마를 본받아 해병대의 장교가 된 여군이 훈련 중 피투성이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그것을 안 엄마 사단장이 부대를 뒤엎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해 최북단 군사적 긴장감이 갯벌의 소금기처럼 공기 중에 짙게 배어있는 섬 강화도. 이곳에 주둔한 해병대 제2사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인한 부대 중 하나로 꼽혔다. 그리고 그 사단의 정점에는 강철 목련이라는 이명으로 더 유명한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단장 소장 백연희가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은 그 명성만큼이나 단정하고 서늘했다. 거대한 창밖으로 사단의 연병장과 그 너머의 잿빛 서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된 서류철과 이제는 장식품이 된 나침반, 그리고 단 하나의 액자만이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갓 임관하여 붉은 명찰을 단 소위 계급장의 딸 차유리가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다. 백연의 사단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액자를 닦았다.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사치이자 부드러움의 표현이었다. 백연희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부하들은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적인 북한군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아군에게는 경외의 상징이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그 자체로 해병대의 신화였다.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해병대에서 오직 실력과 강인한 정신력 하나로 편견의 벽을 부수고 사단장의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었고 그 투쟁 속에서 개인 백연희는 지워지고 군인 백연희만이 남았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바로 딸 차유리였다. 유리는 엄마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다. 햇살처럼 밝고 따뜻했으며 누구에게나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친화력을 지녔다. 백연희는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자였지만 유리는 원칙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지휘관이었다. 해병대 장교가 되겠다고 했을 때 백연희는 처음으로 딸의 결정을 반대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외로웠는지 알기에 딸에게만큼은 그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유리의 의지는 확고했다. 엄마처럼 강한 군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을 저도 제자리에서 지키고 싶어서예요. 그 말에 백연희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렇게 유리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해병대 장교가 되었고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지휘하는 2사단 예하의 수색대대 정보장교로 부임했다. 모녀가 같은 사단에 근무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고 수많은 말들을 낳았다. 사단장 빽이라는 비아냥거림은 피할 수 없는 꼬리표였다. 하지만 유리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누구보다 먼저 훈련장에 나갔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부대원들을 챙겼다. 험난하기로 소문난 고강도 수색 훈련에서 단 한 번도 열외하지 않았고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으로 여러 차례 작전 성공에 기여했다. 차가운 강철 같은 사단장의 딸이 아니라 따뜻한 심장을 가진 지휘관 차유리 중위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백연희는 그런 딸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그녀는 유리를 차중이라고 불렀다. 딸에 대한 애틋함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의 지위에 흠결이 생길 것이라 믿었다. 그녀의 강철 같은 갑옷은 딸 앞에서 더욱 두꺼워졌다. 그날도 그랬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참석을 위해 헬기에 오르기 전 연병장 한편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구보를 하고 있는 유리를 보았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힘들어하는 부하의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뛰는 모습. 백연희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미소가 번지려다 이내 굳게 닫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헬기에 올랐다. 그것이 딸의 모습을 본 마지막 기억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한편 이 사단에는 또 다른 야심가가 있었다. 사단장의 최측근이자 다음 세대 해병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꼽히는 칠연대장 고태석 대령이었다. 그는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과 카리스마로 상부의 신임이 두터웠지만 그 이면에는 비정할 정도의 야망과 권력욕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백연희 사단장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뛰어넘어 해병대 사령관의 자리에 오를 날만을 계산하고 있었다. 고태석에게 차유리 중위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사단장의 딸이라는 후광도 거슬렸지만 그보다 더 거슬리는 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가 백연희의 인간적인 면모를 상기시킨다는 점이었다. 강철의 여인에게는 약점이 없어야 했다. 그래야 자신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었다. 더군다나 차유리가 최근 연대 내부의 보급 비리와 비인간적인 훈련 방식에 대해 조용히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챈 뒤로는 그녀를 더욱 위험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고태석은 차유리의 소속 부대인 수색대대장과 막역한 사이였다. 그는 종종 수색대대의 특별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관여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리고 그날 사단장이 서울로 떠난다는 보고를 받은 그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다. 차중위, 요즘 몸이 많이 굳은 것 같던데. 내가 특별히 신경 좀 써줘야겠어.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훈련 준비로 분주한 연병장의 소음 속으로 흩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 지시가 아니었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여는 아기의 찬 속삭임이었다. 백연희가 탄 헬기가 강화도의 하늘에서 점처럼 작아질 무렵 그녀의 딸이 서 있는 땅 아래에서는 검고 질척한 음모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회의실. 서해 5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지적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 보고가 한창이었다. 해군 참모총장의 브리핑이 스크린에 비치고 육중한 침묵 속에서 군 수뇌부들의 눈빛만이 날카롭게 오갔다. 백연의 사단장은 가장 끝자리에 앉아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화도 해안에 구축된 방어 진지와 예상 침투 경로, 그리고 가용한 타격 자산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합참의장의 부관이 굳은 얼굴로 다가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통상적인 회의 중 보고와는 다른 긴급하고 무거운 분위기였다. 사단장님, 이 사단에서 긴급 전문입니다. 백연희는 미동도 없이 부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용건만 말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부관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차유리 중위가 훈련 도중 실족하여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의식불명, 사실상 뇌사 판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순간 백연희의 세상이 멈췄다.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멀어졌다. 스크린의 군사 지도는 의미 없는 낙서처럼 보였다. 뇌사, 의식불명, 위독.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평생을 지켜온 강철 같은 평정심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합참의장이 놀라 물었다. 백 장군, 무슨 일인가? 죄송합니다, 의장님. 부대에 복귀해야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숨겨진 거대한 폭풍을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그녀는 경례도 잊은 채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는 걸음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부관이 다급하게 따라붙으며 보고를 이었다. 사고 경위는 야간 독도법 훈련 중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현재 사단 의무대에서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을 준비 중입니다.
백연희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군 지휘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미 맹수의 눈빛이었다. 이송 취소해. 헬기 돌려. 내가 지금 바로 강화도로 들어간다. 사단장님. 하지만 규정상. 내 딸이다. 그녀가 내뱉은 세 글자에 부관은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사단장의 명령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절규였다. 평생을 군의 규정과 원칙 속에서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오직 딸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육중한 굉음을 내며 회전했다. 서울의 빌딩 숲이 순식간에 발 아래로 멀어졌다. 백연희는 굳은 얼굴로 창밖의 잿빛 하늘만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유리. 내 딸. 그 아이는 누구보다 신중하고 침착한 아이였다. 해병대 수색대의 훈련 강도를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독도법 훈련 중 실족이라니. 그것도 뇌사 판정을 받을 정도의 치명적인 추락을 납득할 수 없었다. 유리는 산악훈련에서 언제나 어급평가를 받던 아이였다. 그녀의 군화끈은 항상 단단했고 그녀의 나침반은 늘 북쪽을 정확히 가리켰다. 그런 아이가 발을 헛디딜 리가 없었다. 헬기가 강화도 상공에 진입했을 때 그녀는 무전기를 들었다. 칠연대장 연결해. 잠시 후 고태석 대령의 목소리가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들려왔다. 충성. 사단장님, 연대장 대령 고태석입니다. 보고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최선을 다해 사고 현장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가? 백연희는 그의 말을 잘랐다. 고태석은 순간 당황한 듯 말을 멈칫했다. 예, 물론입니다. 헌병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고 시각은? 최초 발견자는? 당시 함께 훈련했던 대원들은 모두 어디에 있지? 백연희의 질문은 빠르고 날카로웠다. 마치 취조하는 듯한 말투에 고태석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사고 시각은 금일 21시 30분경으로 추정되며 최초 발견자는 수색대대 김하사입니다. 훈련 참가 대원들은 현재 대대 막사에서 대기하며 정신과 군의관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 의무대로 가지.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내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 예,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통신이 끊겼다. 백연희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고태석의 보고는 절차상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완벽함 속에서 오히려 위화감을 느꼈다. 너무나도 전형적인 사고 보고서. 마치 누군가 미리 써놓은 시나리오를 읽는 듯한 느낌이었다. 헬기가 사단 연병장에 착륙했다. 군의관과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그 뒤로 고태석 대령과 수색 대대장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백연희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의무대 건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다. 의무대 응급실 가장 안쪽 침대에 유리가 누워 있었다. 각종 생명 유지 장치들이 기계음을 내며 그녀의 생명이 아직 붙어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리는 미동도 없었다. 햇살처럼 빛나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생기 넘치던 눈은 굳게 감겨 있었다. 백연희는 딸의 곁으로 다가가 차갑게 식어버린 손을 잡았다. 평생 단단하게만 잡아주었던 딸의 손이 이렇게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전문가의 눈으로 딸의 몸을 살폈다. 이마에는 찢어진 상처가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긁힌 자국들이 선명했다. 추락 사고의 흔적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유리의 목덜미에 머물렀다. 군복깃에 가려진 부분, 그곳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손가락 모양의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단단히 쥐어져 펴지지 않는 유리의 오른손.
백연이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딸의 손가락을 하나씩 폈다. 그 손바닥 안에는 거친 군복에서 뜯겨져 나온 듯한 아주 작은 올리브색 실오라기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유리의 군복 재질과는 미묘하게 다른 것이었다. 백연이의 눈빛이 빙하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족 사고가 아니다. 그녀의 딸은 절벽에서 스스로 발을 헛디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있던 나침반이 고장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의 나침반을 고의로 부서뜨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고태석 대령과 의무관을 노려보았다. 지금부터 이 병실은 내가 직접 통제한다. 헌병대 수사과장 모두 이쪽으로 오라고 해.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모든 증거물, 관련자 전원의 진술서 한 장도 빠짐없이 내 책상 위로 가져와.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강철 목련 서해의 사단장 백연이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딸을 부서뜨린 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그녀의 외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해병대 이사단은 보이지 않는 폭풍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사단장 백연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딸이 누워있는 의무대 병실 한편에 간이 의자를 놓고 헌병대 수사과장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류상의 기록은 완벽에 가까웠다. 사건 보고서 차유리 중위, 야간 산악 독도법 훈련 중 지정된 경로를 이탈, 15m 절벽 아래로 실족 추락. 동반 훈련조와 통신 두절 후 수색, 2시간 만에 발견. 최초 발견자 진술서 김하사 차중위님과 통신이 끊겨 수색하던 중 절벽 아래에서 신음소리를 듣고 발견했습니다. 당시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동반 훈련조 진술서 차중위님은 평소처럼 앞서가셨고 저희는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전이 끊겼고 처음에는 장비 고장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진술은 입을 맞춘 듯 일관됐다. 사고 현장 약도, 훈련 계획서, 기상 정보까지. 모든 것이 차유리 중위의 개인 과실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백연이는 서류 더미 속에서 미세한 균열들을 발견해냈다. 경로 이탈? 유리가? 그녀는 훈련 지도를 펼쳤다. 유리가 발견된 곳은 원래 훈련 경로에서 약 500m나 벗어난 수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독도법의 귀재라 불리던 딸이 안개나 폭우도 없는 맑은 날씨에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통신 두절. 이 시간? 군용 무전기는 웬만한 충격에도 파손되지 않는다. 설령 고장 났더라도 수색대는 예비 통신 수단을 갖추고 있었다. 이 시간 동안이나 교신이 두절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공백이었다. 그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백연이는 수사과장을 호출했다. 피곤에 찌든 얼굴의 수사과장이 그녀 앞에 섰다. 현장에서 수거한 차중위의 개인 장비는 여기 있습니다, 사단장님. 배낭, 수통, 나침반, 무전기입니다. 장비들은 대부분 긁히고 찌그러져 있었다. 추락의 흔적이 역력했다. 백연이는 나침반을 집어들었다. 덮개 유리는 깨져 있었지만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나침반 옆면에 긁힌 자국들 사이로 무언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칼끝 같은 것으로 급하게 새긴 듯한 글씨. 기역, 티읕, 시옷, 자음 3개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숫자 7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백연이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고, 태, 석, 7연대. 순간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머릿속에서 맞춰졌다. 딸의 목에 남아있던 붉은 손자국, 손바닥에 쥐어져 있던 미세한 실오라기,
그리고 나침반에 남겨진 이 다잉 메시지.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사건이었다. 당장 칠연대장 고태석 대령을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수색 대대장도 함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잠시 후 사단장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백연희는 딸의 액자가 놓인 책상에 앉아 맞은편에 선 고태석 대령과 수색 대대장을 응시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었다. 어젯밤 훈련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해보게. 고태석이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통상적인 야간 훈련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차중위가 의혹이 앞서 단독 행동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거짓말. 백연희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고태석의 얼굴이 굳었다. 사단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차중위는 단독 행동을 할 아이가 아니야. 누구보다 팀워크를 중시하는 지휘관이었지. 그리고 그 아이의 나침반은 고장나지 않았어. 백연희는 책상 서랍에서 증거물 봉투에 담긴 나침반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고태석의 시선이 나침반에 새겨진 글씨에 닿는 순간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것을 감추려 애썼지만 백연희는 놓치지 않았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겠나, 고 연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추락 당시 생긴 흠집 아니겠습니까? 흠집이라기엔 너무나 의도적인 흔적이군. 그렇지 않나? 백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사단장이 아니라 딸을 해친 범인을 신문하는 검사의 눈빛이었다. 어젯밤 훈련은 통상적인 훈련이 아니었어. 연대장 자네가 직접 지시한 특별 훈련이었지. 안 그런가? 고태석과 수색 대대장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명백한 침묵의 카르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사단장이라는 그녀의 직위조차 뚫을 수 없는 끈끈하고 추악한 연대의 벽이었다. 좋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겠지. 백연희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밝혀낼 테니까. 두 사람 돌아가서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부대 내에서 대기하도록. 허락 없는 외부 접촉은 일절 금한다. 두 사람이 경례를 하고 집무실을 나가자 백연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적은 명확해졌다. 하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숨어 조직이라는 방패 뒤에서 그녀를 비웃고 있었다. 헌병대와 수사과도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공식적인 수사 라인만으로는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해병대 시절부터 함께 해온 그녀가 가장 믿는 비선 조직의 연락처였다. 이제는 군복을 벗고 사회 각계에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사단장님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올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었다. 수화기를 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 백연희다. 자네들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 내 딸 일이다. 공식적인 수사망이 아닌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파헤칠 그녀만의 칼날을 갈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국군 수도병원에서는 기적을 찾는 또 다른 사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뇌사 판정을 받았던 차유리의 뇌파 그래프에서 최첨단 의료 장비만이 감지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100만 분의 1의 확률과도 같은 신호가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거대한 벽에 가려진 진실처럼 깊은 어둠 속에 잠긴 생명의 불씨 또한 꺼지지 않고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사단장 집무실의 밤은 낮보다 길고 어두웠다. 백연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제 군사작전 지도 대신 딸의 뇌파 그래프 사진과 얽히고 설킨 인물 관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성벽에 홀로 맞선 병사와 같았다. 성벽의 이름은 침묵의 카르텔. 그 벽을 쌓아 올린 설계자는 명백히 고태석 대령이었다. 그녀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온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병대 시절 그녀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전우들. 지금은 군복을 벗고 사회에 흩어졌지만 그들의 충성심은 녹슬지 않았다. 그들의 수장은 박기태, 백연희가 중대장이던 시절 그녀의 오른팔이었던 전직 상사였다. 이제는 예리한 감각을 지닌 사설 탐정이 된 그는 백연희의 눈과 귀가 되어 강화도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사고 당시 차유리와 함께 훈련에 나섰던 수색대대원들이었다. 특히 최초 발견자로 보고된 김하사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철옹성 같았다. 박기태와 그의 팀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든 그들의 대답은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동일했다. 차유리 중위님은 훌륭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의혹이 앞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일 뿐입니다. 저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색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공허했고 말투는 기계적이었다. 그것은 자발적인 진술이 아니라 철저히 암기된 대본을 읊는 것에 가까웠다. 박기태는 백연희에게 전화로 보고했다. 사단장님,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 눈에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단순한 군기 교육 수준이 아닙니다. 누군가 아이들의 목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워놓은 것 같습니다. 고태석의 솜씨가 분명합니다. 백연희는 예상했다는 듯 나지막이 답했다. 그 족쇄를 끊을 방법을 찾아. 모든 인간에겐 균열이 있기 마련이야. 한편 고태석 대령은 백연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교묘하게 그녀를 압박해왔다. 그는 사단 내부의 사단장님이 딸의 일로 이성을 잃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부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식이었다. 심지어 해병대 사령부의 동기 라인을 통해 백연희의 심리 상태에 대한 우려를 은근슬쩍 흘렸다. 백 장군님, 여장부시지만 결국 어머니시지 않습니까? 충격이 크실 겁니다. 저희가 더 잘 보필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로를 가장한 교활한 공격이었다. 그녀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그녀가 벌이는 수사의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뻔했던 CCTV 영상이 사라졌다. 사고 당일 차유리가 훈련장으로 출발하기 직전 연대 본부 복도를 지나는 모습이 담겼을 영상이었다. 헌병대가 영상을 확보하려 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당일 저녁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전으로 해당 시간대의 녹화 기록이 유실되었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시기적절한 사고였다. 백연희는 보고서를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의 분노를 느꼈지만 차갑게 식혔다.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이었다. 고태석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사고 당시 훈련에 참여했던 핵심 대원 몇몇을 부대 적응 문제와 심리적 안정을 명분으로 동해의 외딴 섬에 있는 격리부대로 파견 보내버렸다. 백연희의 손이 닿기 어려운 곳으로 증인들을 치워버린 것이다. 백연희는 철저히 고립되고 있었다. 해병대 사령부의 직속 상관조차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백 장군, 마음은 이해하지만 공식적인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좋겠네. 자네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 조직 전체에 부담을 주는 일이야. 일단은 딸의 회복에만 신경 쓰게.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고. 그것은 부드러운 권유의 형태를 띤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파헤치지 말라. 판을 뒤흔들지 말라. 그녀는 처음으로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모두가 진실보다는 안정을, 정의보다는 질서를 원하고 있었다. 그날 밤 백연희는 국군 수도병원으로부터 딸의 상태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았다. 변화 없음. 여전히 깊은 코마 상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보고서 위로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강철 목련이라 불리던 그녀가 소리 죽여 흐느꼈다. 그때 박기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사단장님, 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사고 당시 훈련조 명단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명단에 없는 병사 하나가 그 시간에 훈련장 근처에 있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수색대대 소속 조리병 이등병 이진우. 그날 야식 추진 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조리병. 훈련과는 전혀 상관없는 보직이었다. 그 아이 동료들 말로는 숫기가 없고 겁이 많아서 따돌림을 좀 당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아이들처럼 입을 맞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무섭다고만 떨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박기태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백연희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가장 단단한 벽은 가장 약한 돌멩이 하나부터 무너지는 법이지. 백연희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모두가 단단하게 뭉쳐있는 벽돌이라면 그들 사이에 끼어있는 이 작은 모래알, 이등병 이진우가 어쩌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이는 사단장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또 다른 어머니의 마음으로. 백연희는 전략을 바꿨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우회 기동이었다. 그녀는 이등병 이진우의 신상 기록을 검토했다. 홀어머니 밑에서 외아들로 자랐고 효심이 지극하다는 복무평가 기록이 눈에 띄었다. 어머니는 강화도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며칠 후 백연희는 전투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식당을 찾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범한 스웨터를 입은 그녀는 더 이상 강철의 사단장이 아니었다. 그저 아픈 딸을 둔 수심에 찬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식당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주문했다. 이진우의 어머니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을 때 백연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드님이 해병대 이사단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놀라움과 경계심이 스쳤다. 네, 그런데 누구신지? 제 딸도 그 부대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훈련을 받다가 많이 다쳤습니다. 백연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계산된 연기가 아니었다. 딸을 언급하는 순간 그녀의 슬픔은 진실이 되었다. 이진우의 어머니는 경계심을 풀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여자와 여자, 어머니와 어머니로서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백연희는 자신의 지위를 밝히지 않았다. 그저 딸을 걱정하는 엄마로서 아들이 군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무서운 일은 없는지 물었다. 이진우의 어머니는 아들이 최근 부쩍 겁을 먹고 밤에 잠꼬대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무서워요, 잘못했어요. 라고 중얼거린다고 했다. 혹시 아드님 면회 오시면 이 어미가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시겠어요? 그냥 같은 부대에 자식을 보낸 엄마들끼리 서로 의지라도 하고 싶어서요. 백연희의 진심 어린 부탁에 이진우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주 주말 약속된 장소인 부대 근처의 작은 찻집에 이진우 이병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박기태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이진우는 사복 차림의 여인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자리에 앉았다. 백연희는 따뜻한 코코아를 시켜주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진우군 많이 놀랐지. 나는 유리 엄마예요. 차유리 중이. 그 순간 이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박기태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괜찮다. 널 혼내러 온 게 아니야. 백연희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그냥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서 그래.
우리 유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엄마는 알아야 하잖니. 이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덜덜 떨기만 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침묵이 길어졌다. 백연이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이진우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혔던 둑이 터져 나왔다. 그날 밤 이진우는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훈련장으로 가고 있었다. 그때 고태석 대령이 몇몇 간부들과 함께 차유리 중위를 따로 불러 세우는 것을 보았다. 분위기가 험악했다. 고 대령은 차 중위가 연대의 비리를 조사하고 다닌다는 것을 언급하며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사단장 빽 믿고 나대냐며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다. 특별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차중위님 혼자서 완전 군장으로 절벽을 오르내리게 했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고 대령님이 눈이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진우는 나무 뒤에 숨어 모든 것을 보았다. 지쳐 쓰러진 유리의 뺨을 때리고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장면도. 그리고 마침내 유리가 비틀거리며 절벽 끝에서 발을 헛디딘 순간. 그것은 단순한 실족이 아니었다. 고 대령이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다. 떨어진 후에 바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김하사님이 의무대를 불러야 한다고 했는데 고 대령님이 꾀병 부리는 년 정신 차리게 좀 둬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이 의무대에 연락한 것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이진우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겁에 질려 있었고 그의 증언만으로는 군 검찰을 움직여 현직 연대장을 기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인 증거 내부 고발자가 필요했다. 같은 시각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는 또 다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젊고 집요한 신경과 전문의 한서연은 차유리의 뇌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미세한 패턴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미 없는 노이즈라고 치부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달랐다. 이것은 죽은 뇌가 아니라 깊은 심해에 갇힌 잠수함이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와 같았다. 그녀는 병원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금지된 약물에 가까운 최신 뇌신경 활성제 투여를 결심했다. 군 의무관은 규정 위반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한서연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규정이 사람을 살립니까? 저는 의사로서 제 환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사 면허를 걸고 차유리의 회복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거대한 침묵의 벽에 두 명의 여성이 각자의 자리에서 동시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한 명은 진실을 향해, 다른 한 명은 생명을 향해. 이진우 이병의 증언은 백연희에게 확신을 주었지만 동시에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가장 약한 고리의 증언만으로는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내부자의 총이 필요했다. 그 총알은 바로 최초 발견자 김하사였다. 박기태와 그의 팀은 김하사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채무자들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최근 그 빚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깨끗하게 정리된 정황도 포착했다. 돈의 출처는 명백히 고태석 대령의 차명 계좌였다. 완벽한 족쇄이자 동시에 완벽한 약점이었다. 백연희는 김하사를 직접 만났다. 장소는 사단 내의 인적이 드문 교회였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녀는 사단장이 아닌 심판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김하사 자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녀는 서류 봉투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하나는 끝까지 고태석 대령의 개가 되어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불명의 전역을 한 뒤 감옥에 가는 길이야. 고 대령이 약속한 돈 몇 푼, 자네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진 못할 거다.
그녀가 첫 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김하사의 도박빚 내역과 채무 변제 기록, 그리고 고태석과의 통화 녹취록 사본이 들어있었다. 김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백연희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군 검찰에 제출할 정상 참작 및 증인 보호 프로그램 신청서가 들어있었다. 진실을 말하는 길이다. 자네가 모든 것을 자백한다면 내가 자네를 지켜주겠다. 불법 도박죄는 처벌받겠지만 살인 방조와 위증의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최대한 힘써보겠다. 고태석의 방패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의 편에 서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선택은 자네의 몫이다. 김하사는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진우의 증언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날의 특별훈련은 처음부터 차유리를 겨냥한 고태석의 사적 제재였다. 연대 비리를 파헤치는 그녀에게 앙심을 품고 본보기를 보이려 한 것이다. 절벽에서 어깨를 민 것은 살해 의도까지는 없었을지 모르나 명백한 폭행이었고 그것이 추락으로 이어졌다. 대령님은 차중희님이 사단장님 딸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자격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전연만 없으면 백연희도 약점 없는 완벽한 내 후원자가 될 텐데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김하사는 고태석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고 대원들의 입을 맞추게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도박 빚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거짓 진술을 강요했는지를 상세히 자백했다. 박기태는 교회의 어두운 구석에서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마침내 결정적인 총이 손에 들어왔다. 백연희가 김하사의 자백 녹취 파일을 손에 쥔 채 교회에서 걸어 나오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국군수도병원의 한서연 박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과 피로가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사단장님, 방금 차중희가. 한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일인가 한 박사. 손가락을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제 목소리에 반응했습니다. 뇌파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유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백연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손에 들린 녹취 파일이 땅에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잿빛 하늘을 보았다. 한 줄기 햇살이 구름을 뚫고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한 손에는 딸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 대한 복수의 칼날이, 다른 한 손의 전화기 너머에서는 절망의 심해에서 피어오른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벽은 무너졌다. 이제 그녀의 시간이었다. 이 모든 진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군이라는 조직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 추악한 판 자체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뒤엎어버릴 것인가? 그녀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복수와 정의 그리고 딸의 미래 사이에서 강철 목련은 가장 혹독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백연희의 지프 차량이 해병대 사령부의 육중한 정문을 통과했다. 그녀의 손에는 김하사의 자백이 담긴 녹음기와 관련 증거 서류가, 가슴에는 딸이 깨어났다는 기적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해병대 사령관의 집무실로 향했다. 사령관은 그녀의 오랜 상관이자 한때는 존경했던 선배였다. 사령관은 백연희가 내민 증거들을 확인하며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다. 탁상 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김하사의 목소리는 일개 연대장의 범죄를 넘어 해병대 전체의 명예를 짓밟는 망치 소리와 같았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사령관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분노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 외에 더 큰 두려움, 바로 조직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백장군, 정말인가? 이 모든 게 사실이야?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제 딸은 고태석의 야망과 폭력의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조직은 그것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백연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사령관은 한참 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다. 창밖의 깃대에서 해병대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만이 무겁게 들려왔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교묘하게 동정과 협박을 오갔다. 백장군, 자네 심정, 내가 왜 모르겠나. 나도 자식을 키우는 애비일세. 당장이라도 고태석 그놈의 군복을 찢어버리고 싶어. 하지만 이건 자네 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해병대 창설 이래 최악의 스캔들이 될 걸세. 언론이 물고 정치가들이 흔들고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백연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약속하지. 고태석 그리고 관련된 놈들 전부 군법회의에 세워서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게 하겠네. 군, 검찰, 헌병대 모두 내 직권으로 지휘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하겠네. 자네의 명예 그리고 딸의 억울함 내가 반드시 풀어주겠어. 거기까지는 백연희가 원하던 바였다. 하지만 사령관의 진짜 속내는 다음에 이어졌다. 대신 백장군, 자네가 이 조직을 위해 마지막으로 희생을 해줘야겠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명예롭게 전역하게.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쯤 자네는 조용히 군복을 벗는 거야. 딸의 간호를 위해라는 명분을 만들어주겠네. 자네가 계속 이 자리에 있는 한 이 사건은 영원히 해병대의 주홍글씨로 남을 걸세. 자네의 존재 자체가 이 상처를 계속 헤집는 칼이 될 테니 말이야. 그것은 잔인한 거래였다. 딸의 복수를 보장하는 대신 평생을 바친 군과 당신의 명예를 스스로 거두라는 것. 개인적인 정의를 얻는 대신 이 사건을 조직 내부의 교통사고 정도로 조용히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는 압박이었다. 백연희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들은 여전히 진실의 무게보다 조직의 안위를 우선하고 있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낼 용기는 없고 그저 어떻게든 봉합해서 겉모습만 멀쩡하게 보이길 원하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좋네. 하지만 명심하게. 이게 조직과 자네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걸. 사령관의 집무실을 나온 백연희는 곧장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한서연 박사와 간호사가 분주하게 유리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유리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혈색이 돌고 있었다. 유리야. 엄마 왔다. 백연희가 딸의 손을 잡자 기적처럼 유리의 손가락이 움찔하며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려는 듯 미세하게 힘을 주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백연희의 마음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고태석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용한 복수는 또 다른 침묵을 낳을 뿐이다. 만약 유리가 이대로 깨어나지 못했다면 이 모든 진실은 명예로운 처리라는 이름 아래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제2, 제3의 차유리가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었다. 유리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 엄마가 지키고자 했던 바로 그 가치. 그것은 썩어빠진 조직의 명예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하다, 딸. 엄마가 조금 더 시끄러워져야겠다. 병실을 나온 백연희는 복도 끝에서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사령관이 아니었다. 군 관련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황 기자님, 저 해병대 이사단장 백연희입니다. 네, 제가 백연희입니다. 기자님께 대한민국 군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제보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수화기 넘어 황 기자의 숨소리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백연희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조직이 제시한 최선의 길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험난하지만 유일하게 옳은 길을 선택했다. 거대한 폭풍을 그녀 스스로 불러일으키기로 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황 기자가 운영하는 독립언론사의 홈페이지에 단독 강철 목련의 딸 그녀는 추락하지 않았다. 해병대 스타 대령의 잔혹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나왔다. 기사는 김하사의 자백 녹취록 일부와 이진우 이병의 증언을 바탕으로 차유리 중위의 사고가 단순 실족이 아닌 고태석 대령에 의한 계획적인 폭행과 살인미수 사건임을 폭로했다. 사단장인 어머니가 진실을 파헤치려 하자 군 조직 전체가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다.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모든 언론이 이 기사를 인용하며 속보를 쏟아냈고 포털 사이트는 온종일 해병대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병대 해체와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다. 그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엄정 수사와 유감 표명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우왕좌왕했다. 분노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다. 결국 그날 오후 국방부 특별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고 고태석 대령과 수색 대대장 그리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헌병대 관계자들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백연희는 폭풍의 눈이 되었다. 그녀는 언론의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징계위원회의 소집 통보를 기다렸다. 예상대로 그녀는 군 기밀 누설 및 지휘 체계 문란을 이유로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사단장 직위에서 해제되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날 그녀는 군복이 아닌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위원장을 비롯한 장성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비난과 원망이 가득했다. 백 장군, 당신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내던졌소. 어떻게 조직의 치부를 적들에게 드러내듯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단 말이오. 한장성이 고함쳤다. 백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들을 차례로 둘러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내던진 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제가 깨부순 것은 당신들이 명예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온 침묵의 벽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다. 그 벽은 우리 해병을 지키는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썩어가는 고름을 감추는 더러운 가리개였을 뿐입니다. 제 딸이 그 벽에 부딪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명예가 과연 한 젊은 장교의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후로 제 딸과 같은 수많은 아들, 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바친 해병대에게 그리고 제 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진술은 그대로 언론에 알려졌다. 여론은 그녀를 조직을 배신한 지휘관이 아니라 거대한 불의에 맞선 참군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생겨났고 전역한 해병대 예비역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백연희는 결국 해임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그녀는 30년간 입었던 군복을 벗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군복은 벗었을지언정 군인의 정신까지 벗지는 않았다. 그녀는 더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고태석의 재판은 군사법원 역사상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김하사와 이진우 이병은 증인보호 프로그램 아래 용기 있게 증언대에 섰다. 고태석은 최후 진술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백연희의 조작이라고 주장했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 그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최종 판결일 재판장은 고태석에게 살인미수, 직권남용,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의 계급과 모든 군인 연금은 박탈되었다. 추악한 야망의 끝은 차가운 감옥이었다. 법정의 싸움이 끝났을 때 병실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차유리의 재활은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군복을 벗은 백연희는 온전히 엄마가 되어 딸의 곁을 지켰다. 몇 달 후 유리가 마침내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다. 그녀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쉰 목소리로 부른 엄마였다. 백연희는 유리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는 울음이었다. 재활은 그 후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굳어버린 근육을 풀고 무너진 신경을 다시 연결하는 과정은 매일이 고통과의 싸움이었다. 유리는 혼자서는 앉지도 서지도 못했다. 재활치료실에서는 그녀의 비명과 신음이 끊이지 않았다. 포기하고 싶어하는 딸을 보며 백연희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지만 그녀는 약해질 수 없었다. 유리야, 넌 해병대 장교야. 이것도 너의 작전이야. 반드시 이겨내야 해. 엄마의 강인함과 딸의 끈기가 시너지를 일으켰다. 모녀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전우가 되어주었다. 그 과정 속에서 군인으로서의 계급으로 인해 멀어졌던 두 사람의 거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백연희는 딸에게 밥을 떠먹여주며 평생 해주지 못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유리는 휠체어에 앉아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어리광을 부렸다. 그들은 비로소 평범한 엄마와 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1년 후 유리는 마침내 보조기구의 의지에 첫걸음을 떼었다. 비록 몇 걸음 걷고 주저앉았지만 그것은 모녀에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보다 더 위대한 진보였다. 그날 두 사람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오랜만에 함께 노을을 보았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가 미안하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야. 엄마는 날 지켜줬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지켜줬잖아. 유리의 눈빛은 예전처럼 맑고 강인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건이 있고 3년의 시간이 흘렀다. 백연희는 군복 대신 시민단체의 대표 명함이 더 익숙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퇴직금과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군 인권센터를 설립했다. 부당한 일을 겪은 사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군 내부의 부조리를 감시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곳이었다. 강철 목련은 이제 차가운 서해의 사단장이 아니라 상처받은 청춘들을 보듬는 따뜻한 그늘이 되어 있었다. 차유리는 기적에 가까운 회복을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군으로 돌아가는 대신 로스쿨에 진학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군 인권센터의 작은 개소식 날, 백연희가 단상에 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했다. 저는 군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군의 잘못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군을 비난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군이 더 건강하고 명예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곳입니다. 더 이상 제 딸과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하자 객석에서 힘찬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객석 한가운데에서 차유리가 환한 미소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모녀는 오랜만에 강화도 바닷가를 찾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예전의 군사지역이 아닌 평화로운 해변이었다. 유리는 엄마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군 인권센터 소속 변호사 차유리. 오늘부터 정식 출근입니다, 대표님. 백연희는 딸의 명함을 받아들고 말없이 웃었다. 엄마는 안에서 싸웠잖아. 이제는 내가 밖에서 싸워보려고. 유리가 말했다. 엄마가 지켜낸 진실의 가치를
이제 내가 법으로 지켜낼 거야. 백연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의 어깨를 힘껏 끌어안았다. 한때는 강철 갑옷 같았던 엄마의 품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서해의 노을은 그날따라 유난히 붉고 아름다웠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항해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탄이었다. 한때는 사단장과 부하였던 두 여인. 이제는 같은 길을 걷는 동지이자 세상 가장 든든한 엄마와 딸로서 그들은 함께 노를 저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배는 더 이상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